안녕하세요. 저는 에든 리처드슨,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48살 교수입니다. 동아시아의 문화 정체성과 사회 발전을 오랜 시간 연구해왔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보여준 성장과 창의성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주목하게 된 건 팬데믹 이후였어요.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은 방역부터 기술, 문화산업까지 독보적인 대응력을 보여줬죠. 이 작은 나라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질문이 저를 한국행 비행기에 태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김포공항의 질서정연함과 공공시설의 첨단화에 깜짝 놀랐어요.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공항 청소, 직원 한 분이 외국인인 저에게 밝게 인사하며 도움을 건넨 장면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았어요. 저기,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도와드릴까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 미소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제 무거운 캐리어를 함께 들어주시며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주셨죠. 그분은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인사하셨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 사이의 조선시대, 궁궐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사이의 균형이 놀라웠어요. 택시 운전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기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궁궐입니다. 오래된 것 같지만 일제시대에 다 파괴됐다가 다시 지은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거든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바로 근처 시장을 탐방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분식점에서 처음 맛본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덤으로 튀김을 더 주셨죠. 우리나라에 왔으니 배고프면 안 되지. 더 먹어요. 그렇게 첫날부터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것처럼 이런 작은 친절이 여행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모두 연구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빌딩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마치 한국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DNA를 찾아내는 여정이 기대되었죠. 한 달 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 심포지엄에 참석했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짧은 발표를 마치고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와세다 대학의 이토 마사루 교수가 단상에 올랐죠. 이토 교수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국 문화의 위치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중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생겨난 2차 창작물이라며 깎아내렸어요. 한글은 한자의 아류고 태권도는 가라테의 모방이며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 시스템의 복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강연장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주변의 한국 학자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표정은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토 교수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의 주장에는 학문적 근거보다 개인적인 편견이 더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을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말할 때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죠. 저는 한 달간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창덕궁의 정교한 건축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삼국시대 유물들의 독창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강인한 생존력과 창의성, 이런 것들을 단순히 모방이라고 치부하는 건 너무 부당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토 교수님, 영향과 모방은 다릅니다. 한국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창조적으로 소화하고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작은 땅에서 이렇게 강한 정체성을 유지한 것은 단순한 모방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문화를 2차 창작물이라고 하지는 않죠. 또한 한글 창제는 모방이 아닌 혁신적 창조입니다. 세종대왕은 한자의 아류가 아닌 백성을 위한 전혀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토 교수는 제 말을 가볍게 웃어 넘겼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연구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한국의 문화 DNA를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한 한국인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처드슨 교수님, 오늘 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대응하기도 지쳐요. 그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으셨나요? 분명 이토 교수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을 텐데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걸 선호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은 늘 무시당하고 과소평가 받아왔지만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왔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한국 정신의 한 단면이었죠. 저는 그날 밤 연구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더 깊이, 더 넓게 한국의 문화적 DNA를 탐구하기로 했어요. 이토 교수가 가볍게 웃어넘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청주 고인쇠 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직지는 저에게 진짜 충격이었어요. 직지심 체요절, 즉 직지는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책인데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 앞선 금속 활자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이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가이드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지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환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끈기를 느꼈어요.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한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신라의 반가 사유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불상에 사유하는 표정과 디테일한 표현력은 유럽 고전 조각과는 또 다른 미학의 정수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이 불상은 유럽의 그리스 로마 조각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한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서양 미술이 인체의 완벽한 비율과 역동성을 강조했다면 동양 미술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했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반가 사유상의 미소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박물관에서 계속 걷다 보니 대동여지도, 비격진 철례, 물시계, 백제금동향로 등 다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물은 작지만 치열한 창조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대동여지도는 그 정확성과 과학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정호는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로 평생을 걸어 직접 나라 전체를 측량했다고 합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한 사람이 그토록 방대한 작업을 해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죠. 그는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정호는 이 지도로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해요. 자신보다 사회를 위한 헌신이었던 거죠.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정신이 이런 위대한 창조물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철학적 배경을 배우며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며 세종대왕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저는 큐레이터에게 물었어요.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 문자는 배우기 어려웠거든요. 세종대왕은 배우지 못한 백성도 쉽게 익혀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이런 혁신적인 창조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문자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라니 정말 자랑스러운 유산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단순한 영향이나 모방으로 설명될 수 없는 깊은 철학과 창의성을 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토 교수의 주장은 너무나 표면적이고 편향된 시각이었던 거죠.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건 문화유산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박물관과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글박물관에서 만난 60대 큐레이터 김 선생님은 평생을 한글 연구에 바친 분이었어요. 그분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형상을 본떴죠. 세상 만물의 원리를 담은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전문가적 지식을 넘어선 자부심과 사명감을 보았어요. 한글은 우리의 정신이고 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빼앗기려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킨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김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과도 잘 맞고 인공지능 학습에도 효율적이죠.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미래 기술에 이렇게 적합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서울의 광장시장에서는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김을 한 장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 중이라 외국인이 보면 마음이 가요.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 그 따뜻함 속에서 정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여쭤봤어요. 그분의 인생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나는 6.25 전쟁 때 10살이었어. 아버지는 전쟁터에 가고 어머니랑 나랑 동생들은 남쪽으로 피난 왔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 할머니의 눈에는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지만 금세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지. 그리고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어.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교수야. 내가 그를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거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헌신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일제강점기에도 한글을 지킨 사람들, 전쟁, 폐허 속에서도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부모들, 그들이 가진 깡다구와 악바리 정신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연구원 박 박사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요. 언제든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위기의식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독특한 문화였어요. 편안함보다 발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이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짜 보물은 화려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회복력, 헌신, 그리고 끈질긴 생존 의지야말로 한국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제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특별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역량이었어요.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과정. IMF 외환위기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인 일,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여준 효율적인 대응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창원의 한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60대 엔지니어 이 선생님은 한국 산업화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저는 22살에 이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부족했어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만큼은 넘쳤죠. 이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외국 제품을 분해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연구했습니다.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했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분의 이야기에서 저는 악바리 DNA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열정,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우리는 늘 위기의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자원도 없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의 DNA가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창업자를 만났어요. 불과 3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앱을 만든 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이요? 빨리빨리 문화인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요. 트렌드도, 기술도.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발견했어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빠른 실행력이 한국 기업들의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우리 부모 세대는 생존을 위해 악바리처럼 살았다면 우리 세대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악바리가 됐어요. 목표는 다르지만 그 열정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DNA가 단순한 근면성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악바리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의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특성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이 조화롭게 추구되는 모습이 한국 사회의 특별한 점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연구를 진행하며 이런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DNA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 빠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결집력은 다른 나라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한국이 보여준 독특한 발전 모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국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나라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연구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어갔어요. 저는 연구 결론을 정리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요소를 도출했습니다. 첫째, 기술 DNA, 금속 활자부터 반도체까지 이어진 창조적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혁신의 연속이었어요. 세종시대 치구기부터 현대의 반도체까지 한국인들은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언어의 힘, 한글의 과학성과 디지털 시대 적합성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으며 현대 디지털 환경에도 최적화되어 있었죠. 이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창의성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과 희생, 교육의 모든 것을 바치는 문화와 부모 세대의 헌신입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단순한 출세 욕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깊은 헌신에서 비롯되었어요. 이런 정신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혁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세 요소는 한국인의 악바리 DNA를 구성하는 핵심 특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경북 영주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3세 살박 할머니와의 대화는 제 연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박사 됐다오. 나는 글 하나 몰랐지만 글 배운 우리 딸이 이제 날 가르쳐줘. 이게 한국이지 뭐.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한 사람이 한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은 글을 모르지만 딸을 박사로 키워낸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한국의 발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요양원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굶주림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희생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의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악바리 DNA 창조적 회복력과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의 결론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악바리 DNA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정과 혁신, 그리고 자기 희생의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제 연구 결과는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토 교수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문화는 결코 2차 창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배워야 할 독특한 정신과 가치를 지닌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였죠. 그 핵심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즉 악바리 DNA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영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의 대학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종종 한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을 전해요. 여러분은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악바리 DNA가 세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제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그리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 한국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